이 방 안에서 나누는 60분이 540명의 운명을 바꿀 겁니다. 최근 미국의 한 탐사보도 팀이 비밀스런 장소에서 익명의 트럼프 정부 측근과 비공식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2025년 9월 현대차와 LG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직원 540명이 단 48시간 만에 전원 구금된 것인데, 세계 최강을 자처하는 미국의 그림자 아래 약자인 노동자들은 쇠사슬에 묶였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건이 미국 내부 인사의 숨은 협력과 한국의 강경 대응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번 사건은 동맹을 위기의 끝으로 몰고 갈까요? 아니면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 될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MBC 탐사보도팀 팀장 데이빗 리처드슨입니다. 지하 주차장 B3층, 오후 11시 47분. 형광등 3개 중 2개가 깜빡거리는 콘크리트 벽 사이로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540명의 한국인이 구금된 지 정확히 72시간째였어요. 익명을 요구한 그 남자는 검은색 후드 티셔츠로 얼굴 반쪽을 가린 채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빨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음성 변조기를 준비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기 옆에 놓인 소형 변조 장치를 확인했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준비 완료를 알렸습니다. 20년간 탐사 보도를 해온 제게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트럼프 정부 측근이라는 이 남자가 왜 저를 찾았는지 아직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조지아 사건에 대해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죠?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어요. 콘크리트 벽에 반사된 녹음기의 붉은 불빛이 그의 후드 안쪽을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540명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현대자동차와 LG 합작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 기술진들입니다. 48시간 만에 전원이 구금됐어요. 공식 발표는 비자 위반이었지만 저는 펜을 들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 사건을 단순한 행정 조치로만 봤었거든요. 하지만 이 남자의 표정에선 뭔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저는 추궁했습니다. 이건 단속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한국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국토안보부 내부 문건을 봤습니다. 아퍼레이션 누클리어 디터런트라는 코드명까지 붙어 있었어요. 저는 펜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핵억제 작전, 이게 정말 단순한 이민법 위반 사건이었을까요? 지난 3일간 언론에 흘러나온 정보들이 조각조각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왜 저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가 잠시 침묵했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한국과 함께 일해왔거든요. 안보 자문관으로서 말입니다. 이번 일은 잘못됐어요. 동맹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용당해선 안 됩니다. 저는 그의 진정성을 읽으려 애썼습니다. 정치권 고위 인사들과 수십 번 인터뷰해본 경험으로는 이 남자가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뭔가 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듯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남자가 검은색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전부 공개하긴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저는 봉투에 손을 뻗다가 멈췄어요. 이 순간이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540명의 한국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들의 가족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이 방 안에서 나누는 60분이 540명의 운명을 바꿀 겁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0년 전 대기업 로비 사건을 보도했다가 협박받고 좌천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540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걸려 있었거든요. 시작하죠. 저는 녹음기의 볼륨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십시오. 48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전 6시 정각, 조지아주 서베나 외곽 현대-LG 합작 공장에 검은색 SUV 27대가 일제히 나타났어요. 국토안보부 이민단 속국 요원들이 방탄복을 착용한 채 공장 정문을 에워쌌습니다. 540명의 한국인 기술진들이 평소처럼 출근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새벽 공기를 가르는 무전기 소리와 장화 발걸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 뉴스 브리핑에서 이 소식을 처음 접했어요. 동료 기자가 급하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데이빗, 조지아에서 뭔가 큰일이 터졌어요. 컴퓨터 화면에 뜬 속보를 봤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현대-LG 공장 한국인 직원 전원 구금 540명이라는 숫자가 눈에 박혔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국토안보부 공식 발표는 간단 명료했어요. 비자 위반 및 불법 취업 혐의로 관련자들을 구금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현대차와 LG가 수년간 준비해온 합법적 투자 프로젝트인데 왜 하루아침에 전원이 불법 체류자가 된 걸까요? 저는 곧바로 조지아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공장 주변은 경찰 테이프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평소 분주했던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한국인 직원들의 승용차만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광경이었어요. 저희 남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공장 입구에서 만난 한국인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출근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어요. 비슷한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가족들은 아무런 사전 통지도 받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었어요. 아이들은 아빠가 언제 집에 오는지 묻고 있었고 부인들은 변호사 연락처를 찾느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국토안보부 애틀랜타 지부에 전화를 걸었어요. 현재 구금자들의 정확한 위치와 상태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수사 진행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국토안보부 이민단속국 존 마틴 간부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엔 확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철저히 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비자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적법한 단속이었어요.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540명 전원이 동시에 법을 위반했다고 보십니까? 마틴 간부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개별 사안은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현재로선 안보상 필요한 조치였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보상 필요한 조치. 배터리 기술자들이 무슨 안보 위협이란 말인가요? 저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구금시설 근처를 돌아다니며 취재했어요. 익명을 요구한 한 경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보통 이민법 위반자들과는 분위기가 달라요. 깔끔하게 정장 입고 영어도 잘하고 범죄자 같지 않아요. 540명이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고 현지 한인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이 모든 일이 48시간 만에 완료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이 사건의 타임라인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계획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단순한 행정 조치치곤 너무 신속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MBC 데이빗 리처드슨 씨죠? 만나서 얘기할 게 있습니다. 그 익명의 남자가 서류 봉투에서 3장의 문서를 꺼내 놓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서 문서의 윗부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CLASSIFID-EYESONLY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20년간 탐사 보도를 하면서도 이런 기밀 문서를 직접 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구하신 겁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제가 국가안보회의 산하대외정책 자문위원이거든요. 한국 관련 브리핑에 참석할 때마다 이런 자료들을 봅니다. 첫 번째 문서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퍼레이션 누클리어 디터런트 마이너스 페이즈 2 임플러멘테이션 가이드라인즈 핵저지 작전 2단계 시행 지침이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펜을 든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핵저지 작전이 뭡니까?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남자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압박 시나리오예요. 조지아 사건은 그 일환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이 핵개발을 한다는 증거라도 있나요?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우려는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북한 위협이 커지면서 한국 내에서 독자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가능성 자체를 봉쇄하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서를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 격리를 통한 기술 유출 차단 방안이라는 제목 아래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배터리 기술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 한국 기업들의 첨단 기술 독점 우려, 그리고 필요시 인질카드로 활용 가능이라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인질카드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540명의 기술진들이 말 그대로 협상 도구가 된 거예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면 이들을 더 오래 구금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펜으로 메모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건 단순 단속이 아니라
통제 시나리오였습니다. 동맹국의 국민들을 협상 카드로 쓴다는 발상 자체가 충격적이었어요. 세 번째 문서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반응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어안은 조용한 외교적 항해, 비안은 공개적 비판, 시안은 강경 대응이었어요. 각 시나리오마다 미국 측 대응책이 세세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이 진짜라면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진짜입니다. 존 마틴 국토안보부 간부가 직접 승인한 작전이에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 계획 수립회의에 참석했거든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국제법 위반이고 동맹관계에 심각한 훼손이었어요. 540명의 무고한 기술진들이 지정학적 게임의 희생양이 된 셈이었습니다. 왜 이걸 공개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그의 진짜 동기가 궁금했어요. 남자가 후드를 살짝 내리며 대답했어요. 저는 지난 15년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양국 정부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은 잘못됐습니다. 동맹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이건 일방적 통제예요. 저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30분이 더 남아 있었어요. 이 남자가 왜 저를 선택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다른 언론사도 많은데 왜 MBC를 선택하셨나요? 당신의 이전 보도를 봤어요. 대기업 로비 사건 때 협박받으면서도 끝까지 진실을 추적했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서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 폭로가 가져올 파장이 어마어마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540명의 가족들이 눈물 흘리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이 문서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사실 확인부터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게 진실이라면 미국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어요. 우리 정부가 동맹국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하세요.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은 입막음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겁니다. 저는 문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서명과 도장이 선명했어요. 위조하기엔 너무 정교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540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어요. 구금 4일째 오후 2시 애틀랜타 연방 법원 앞 계단에 23명의 한국인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내 12명, 자녀 8명, 부모 3명이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남편과 아버지, 아들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김선희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차가운 11월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어요. 제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 남편 김철수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김선희 씨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LG 배터리 연구원으로 15년간 성실히 일했습니다. 비자도 모든 서류도 합법적으로 준비했어요. 저는 카메라맨과 함께 기자회견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뷰파인더 속 가족들의 모습이 너무 처절했어요. 특히 7살 된 아이가 아빠 사진을 꼭 안고 있는 모습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언제 집에 와요? 그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김선희 씨가 아이를 끌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주변 기자들도 모두 침묵했어요. 이런 장면을 어떻게 기사로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나타났어요. FBI 배지를 보여주며 접근했습니다. 제 직감이 불안하다고 경고했어요.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취재는 제한됩니다. 그중 한 명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언론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합법적인 취재 활동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이에요. 하지만 FBI 요원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카메라를 꺼주십시오. 이것은 명령입니다. 카메라맨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순간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540명의 가족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어요. 계속 촬영하세요. 저는 카메라맨에게 속삭였습니다. FBI 요원이 성큼 다가와 카메라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장비를 압수하겠습니다. 주변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됐어요. 다른 기자들도 카메라를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본 그 기밀 문서들이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이라면 가족들의 목소리마저 막으려 한다는 뜻이었어요. 렌즈를 빼앗아도 진실까지는 못 가립니다. 제가 FBI 요원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 순간 김선희 씨가 마이크 앞으로 다시 섰어요.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남편들이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계속 싸울 거예요. FBI 요원이 무전기를 꺼내 뭔가 보고했어요. 곧 경찰차 3대가 더 도착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맨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일단 후퇴하자는 뜻이었어요.
기자회견이 강제로 중단된 후 저는 김선희 씨와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이상해요. 남편이 구금된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에 절망이 배어 있었어요. 변호사도 만날 수 없다고 하고 면회도 안 된다고 하고 저는 메모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요? 적법한 절차라면 왜 이렇게 투명성을 거부하는 걸까요? 혹시 남편분이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배터리 분야 전문가예요.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에너지밀도 향상 기술을 연구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연구원이었거든요. 배터리 기술. 지하 주차장에서 본 문서 내용과 일치했어요. 첨단 배터리 기술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거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오늘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어요. FBI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장면들은 모두 담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7살 아이가 아빠 사진을 안고 있는 모습은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편집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FBI 요원 중 한 명이 무전기로 통화하는 장면에서 넘버1 OK라는 단어가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음성을 더 크게 키워서 다시 들어봤어요. 확실히 상부 지시에 따라 취재 차단 완료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상부 지시? 이 사건이 정말 단순한 이민법 위반이라면 왜 이렇게 체계적으로 언론을 통제하려는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익숙한 번호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그 남자였어요. 오늘 기자회견 잘 봤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에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구금 6일째 오전 3시 27분, 제 핸드폰에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여전히 익명이었지만 내용은 긴급했어요. 1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만나자. 중대한 문서를 입수했다. 잠에서 깬 제 머리는 순식간에 맑아졌습니다. 호텔방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6일간의 취재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올 것 같았거든요. 지하 주차장 B3층에 다시 나타난 그의 모습은 이전과 달랐어요. 더 긴장해 보였고 손에 든 봉투도 더 두꺼웠습니다. 형광등 아래서 그의 얼굴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났어요. 큰일이 생겼습니다. 그가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한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외교부에서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접촉해왔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켜며 물었습니다. 어떤 접촉 말입니까? 한국 외교부 북미국장이 직접 저에게 연락했어요. 내부 문건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저는 전송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제 손이 봉투로 향했어요. 이번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지난 6일간의 취재로 확신이 섰거든요. 이건 정말 계획된 사건이었어요. 새로운 문서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법 우회 지침 마이너스 동맹국 대상 특별조치라는 제목이었어요. 제네바 협약과 국제인권법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구금을 정당화하는 법리가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 아닌가요? 저는 문서를 읽으며 분노했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회피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실제로는 국제법의 정신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 부끄러움이 묻어났어요. 두 번째 문서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압박 시나리오 마이너스 3단계 전략. 1단계는 기술진 구금, 2단계는 언론 통제, 3단계는 외교적 굴복 유도였어요. 마치 체스게임처럼 모든 수를 미리 계획해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다 예상하고 있었군요. 저는 씁쓸했어요. 네, 하지만 예상과 다른 일이 생겼어요. 그가 세 번째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이 예상보다 훨씬 강경해요. 외교부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 직접 나섰거든요. 세 번째 문서를 보니 놀라웠어요. 한국 측 비공식 경고 마이너스 72시간 내 석방 요구. 한국 정부가 비밀 채널을 통해 최후 통첩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상당히 강력했어요. 한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궁금했어요. 그가 문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협력 프로그램 중단, 주한미군 지휘 재검토, 그리고 그가 잠시 망설였어요. 독자적 방위 능력 검토까지 언급했어요. 독자적 방위 능력? 이게 바로 미국이 우려했던 바로 그것 아닌가요? 핵무장 가능성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압박이 오히려 한국을 그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이 문장 한 줄이 동맹을 붕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문서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외교부에 이 문서들을 전송한 거예요. 그들도 미국의 진짜 의도를 알아야 하거든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 남자가 단순한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한국과 미국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정보 공유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기밀 유출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걱정됐어요. 이미 각오했습니다. 15년간 한미동맹을 위해 일했는데 지금처럼 동맹이 일방적 통제로 변질되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어요. 제가 문서를 다시 살펴보니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작전 종료 조건. 한국 정부가 완전히 굴복하거나 국제 여론이 심각하게 악화될 경우 작전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제 여론이 중요하군요. 저는 메모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언론 보도가 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할 거예요. 당신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죠.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540명의 운명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미래까지도 제 어깨에 달려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확신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가 물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특집 방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미국 국민들에게 알리겠어요. 구금 7일째 오후 8시 정각 MBC 뉴스 스튜디오에 붉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전국 생방송 특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제 심장은 마치 북처럼 뛰고 있었고 손바닥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7일간의 취재 결과를 60분 안에 모두 공개해야 했거든요. 스튜디오 모니터에 뜬 실시간 시청률이 12.3%였는데 평소 이 시간대 평균의 3배였어요. 미국 전역이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MBC 탐사보도팀 데이빗 리처드슨입니다. 프롬프터를 보지 않고 직접 카메라를 응시했어요. 이 순간만큼은 대본이 아닌 제 진심을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오늘 밤 여러분은 충격적인 진실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540명의 한국인들. 그들이 단순한 이민법 위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어실에서 편집팀이 준비한 첫 번째 영상이 송출됐어요. 48시간 전 촬영한 구금 시설 외부 모습이었습니다. 철조망과 감시탑이 마치 교도소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이곳이 바로 540명이 갇혀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화면이 바뀌며 김선희 씨의 기자회견 장면이 나왔어요. 7살 아이가 아버지 사진을 안고 있는 모습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스튜디오에서도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제어실에서 손짓으로 시청률을 알려줬어요. 18.7%로 급상승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이 모든 일이 계획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핵심 부분이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녹음한 음성 인터뷰가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음성은 변조했고 화면엔 기밀 문서 일부만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여줬어요. 아퍼레이션 누클리어 디터런트, 핵저지 작전이라는 코드명을 가진 이 계획은 갑자기 제어실에서 긴급 신호가 왔어요. 법무부에서 방송 중단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시작된 진실 공개를 막을 순 없었거든요. 540명이 썩은 물을 마시는 장면이 오늘 밤 전 세계로 송출됩니다. 구금 시설 내부를 몰래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어요. 익명의 직원이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좁은 방에 12명씩 수용된 모습, 녹슨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갈색물, 곰팡이가 핀 화장실 벽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시청률이 25.2%를 돌파했어요. MBC 역사상 이 시간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제어실 직원들이 흥분한 표정으로 엄지를 지켜 올렸어요. 이것이 바로 미국이 동맹국 국민을 대하는 방식입니까? 제가 카메라를 향해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스튜디오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화면에 트위터 실시간 반응이 뜨기 시작했어요. 해시태그 프리540 코리언즈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영국, 독일, 일본, 심지어 중국에서도 관련 게시글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가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어실에서 또 다른 급보가 들어왔어요. 한국 KBS에서 이 방송을 실시간 동시 통역으로 중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수천 명이 모여 항해 집회를 열고 있다고 했어요. 540명의 가족들이 7일째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시당하고 있어요. 김선희 씨와의 단독 인터뷰 영상이 송출됐어요.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뭘 잘못했나요? 미국을 위해 일했는데 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방송 중간에 제어실에서 긴급 소식을 전했어요.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열겠다고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방송이 정부를 움직이게 만든 것 같았어요. 바로 지금
백악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540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청률이 28.5%까지 치솟았어요.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SNS에서는 시간당 100만 개의 관련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국제적 여론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더라도 우리는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540명이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말입니다. 방송 마지막 5분에 결정적 순간이 왔어요. 유럽연합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조치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전 세계가 하나 되어 540명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의 힘입니다. 60분간의 생방송이 끝났을 때 스튜디오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모든 게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540명의 운명이 그리고 한미동맹의 미래가 이 한 시간으로 인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어요. 방송 종료 12시간 후 오전 8시 30분 한국 청와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서울 시간으로 진행된 이 회견을 저는 호텔방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화면 속 대통령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어요. 3명의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양옆에 서 있었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 중국 정부에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대통령의 첫 마디부터 파격적이었어요. 최후 통첩이라는 단어가 한미 관계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된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72시간 내에 우리 국민 540명을 전원 석방하지 않을 경우 모든 양자 협력을 중단하겠습니다. 저는 메모하며 긴장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동맹국끼리 이런 식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워싱턴 백악관 상황이 중계됐어요.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답변은 애매했어요. 현재 관련 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습니다. 적절한 시점? 한국은 이미 72시간이라는 구체적 데드라인을 제시했는데 미국은 여전히 모호한 답변만 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그 남자였어요.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나요? 1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만난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전의 긴장한 표정 대신 약간의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저는 궁금했어요. 트럼프 내각이 분열되고 있어요.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열인가요? 국무부는 즉시 석방을 주장하고 있어요. 한국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요.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끝까지 밀어붙이자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 갈등의 배경이 궁금했어요. 왜 갑자기 분열이 생겼나요? 당신의 방송 때문입니다. 시청률 28%는 정치권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방송 이후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67%가 한국인 즉시 석방을 지지한다고 나왔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82%가 미국 정부의 조치가 잘못됐다고 응답했습니다. 의회는 어떤 반응인가요? 저는 추가로 물었어요. 상하원에서 초당적으로 석방 요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공화당 의원들까지 합류했습니다. 그가 새로운 문서를 꺼냈어요. 이건 상원 외교위원회 긴급회의 회의록입니다. 문서를 보니 놀라웠어요. 공화당 중진 의원이 동맹국 국민을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며 강력히 비판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72시간 안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모든 동맹은 무효입니다. 저는 한국 대통령의 말을 되새겨봤어요. 한국이 정말 모든 협력을 중단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1단계 조치가 시작됐어요. 한미 합동훈련 참가 거부, 미군 기지 협력 중단, 방위비 분담금 지불 연기까지요. 이건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70년 한미동맹 역사상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인가요? 핵심 질문이었어요.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국토안보부 라인은 강경 유지를 주장하고 국무부는 즉시 석방을 촉구하고 있거든요. 그 순간 그의 핸드폰에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화면을 보던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지금 백악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트럼프가 직접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540명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내일 저녁까지는 결론이 날 것 같아요. 한국이 제시한 72시간이 내일 밤 8시 30분에 끝나거든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이제 31시간이 남았습니다. 540명의 가족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지켜보고 있었고 미국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희망이 보이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번엔 정말 희망이 보입니다. 72시간 시한이 끝나기 4시간 전 오후 4시 30분 백악관에서 대통령 긴급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 540명 전원 즉시 석방을 지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조지아 현지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금 시설 앞에 모여든 가족들과 기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8일간의 기나긴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선희 씨가 7살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오후 6시 첫 번째 버스가 구금 시설 정문을 나왔습니다. 540명 중 50명이 탔던 그 버스였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국인들의 얼굴엔 안도감과 동시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8일간의 부당한 구금이 남긴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김철수 씨가 가족과 재회하는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7살 아들이 아빠 품에 뛰어드는 장면은 그 어떤 대사보다 감동적이었어요. 하지만 김철수 씨의 첫마디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미국을 믿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다른 기술진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석방에 대한 안도감보다는 미국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한국 귀국을 결정했다고 했어요. 그날 밤 10시, 저는 마지막으로 지하 주차장에서 그 익명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후드를 벗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결국 해냈군요. 그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 덕분입니다. 저는 감사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거예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실을 보도할 용기를 낸 건 당신입니다. 저는 그냥 다리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8일간의 긴장이 풀리며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한국이 달라질 거예요. 이번 일로 미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의 목소리에 우려가 섞여 있었어요. 독자적 방위력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질 겁니다. 정말 그랬어요. 석방 직후 한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8%가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독자적 핵무장 찬성 비율도 61%로 급등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막으려던 일을 오히려 촉진한 셈이군요. 저는 씁쓸했어요. 그렇죠. 540명을 구금해서 한국을 통제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론 한국의 독립의지만 키웠어요. 그가 마지막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발표할 예정인 성명서 초안이에요. 한국 정부에서 저에게 미리 전달했습니다. 문서 제목은 자주국방 강화 방안이었어요. 방위비 증액, 독자 기술 개발, 핵심 무기 체계 자체 생산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달라지는군요. 저는 감탄했어요. 네, 하지만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가 의외의 말을 했어요. 진짜 동맹은 일방적 의존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서 나오거든요.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사건으로 한미동맹이 위기를 맞긴 했지만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궁금했어요. 계속 다리 역할을 할 거예요. 양국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 말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요. 우리가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8일간의 여정이 단순히 540명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요. 진실과 연대가 540명의 족쇄를 풀었습니다. 3주 후 저는 MBC에서 후속 보도를 제작했어요. 540명 그 후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술진들이 한국으로 돌아갔고 일부는 독일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새 출발을 하고 있었어요. 김철수 씨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배터리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순수 한국 기술로 세계 최고 성능의 배터리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미국에서의 8일이 저에게 가르쳐준 건 자립의 중요성입니다. 화상 인터뷰에서 그가 말했어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기술을 만들고 싶어요. 한국 정부도 약속대로 자주국방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방위비를 30% 증액했고 핵심 기술 해외 의존도를 10년 내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미 관계의 변화였어요. 이제는 수직적 동맹에서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540명의 희생이 양국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 셈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8일간의 취재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540명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실을 추구하는 저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진실의 불빛을 찾는 일, 그것이 저의 사명이었습니다.